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Embedding Text in Hyperbolic Space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자연어 처리팀 조혜창입니다. 해당 발표 자료는 자연어 처리팀 팀원들 분께서 많이 도움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작아서 더 안 들리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더 크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 텍스트 임베딩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에 임베딩하는 기법들이 나오면서 저번 시간에 이미지 팀에서도 한번 해당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적용하는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해당 적용하는 내용의 난이도에 비해 개념상의 난이도가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과 이 배경 지식을 좀 공유하고 또 차후 다른 논문으로 적용 방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또 소개해보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배경 지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퍼블릭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이제 푸엔카레나 뭐 민코브스키 같은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해당 내용도 해당 개념을 원래 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쌍곡함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서도 좀 더 감을 와닿게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볼릭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니 저희가 하이퍼볼릭을 이제 수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다들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대학으로 가서 더 고등 수학 기하 벡터로 넘어가야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기 때문에 하이퍼볼릭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뜻인지 좀 체감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보통 포물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폴라볼릭이라는 단어로 보통 논문에 등장을 하고요. 이제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면은 이 우측 그림에 있는 해당 쌍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곡선을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쌍곡선은 이 가장 우측에 있는 수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y는 x분의 1, 이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해당 곡선은 저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쌍곡선 중에 하나입니다. 쌍곡선은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해당 축에 닿을 것처럼 접근을 하면서 무한히 닿지 않고 끝까지 퍼져나가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을 평면까지 확장시켜서 하이퍼볼릭 플레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도대체 어떤 공간인가 하니 이 하이퍼볼릭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원뿔 모양의 경계선을 두고 해당 원뿔 모양의 경계선에 이제 중에 방금 저희가 본 쌍곡선과 비슷한 쌍곡선을 회전시켜서 만든 이런 원판 모양의 이 구도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푸엔카레가 먼저 생각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푸엔카레 디스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쌍곡면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평면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보통 부를 때는 쌍곡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위에 상단에 있는 구조체를 쌍곡평면이라고 이 곡면처럼 보이지만 쌍곡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쌍곡평면에서 특정 점과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삼각평면의 특정 점과 하단 부분에 있는 그 하단 부분에도 원래대로의 수식이었으면 쌍곡평면이 있으셨을 텐데요. 하단 부분에 있는 쌍곡평면의 꼭지점으로부터 이제 Z는 0 스페이스의 원판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이 Z는 0 스페이스에 그린 원판과 이 상단, 이 Z가 0보다 큰 지점에 있는 쌍곡평면의 위에 있는 점을 있는 선상에 있는 교차점에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매핑된 점들을 생각했을 때, 이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쌍곡평면의 모든 점이 지금 하단에 있는 그 원판 위로 모두 매핑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핑된 이 디스크를 이제 푸앙카레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푸앙카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푸앙카레 디스크, 푸앙카레 볼, 또 푸앙카레 플레인 등으로 다양하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비슷하고 동일한 의미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푸앙카레 디스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다소 특이한 어, 현상,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디스크 스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혹은 다양한 임베딩 값을 해당 디스크 위에 있는 점으로 매핑시켜서 사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뭔가 메모리라든지 연산량이라든지 그리고 학습 결과로서의 표현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푸앤카레 디스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법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해당 그림에서 이 매핑되었을 때 현상이 어떻게 될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그림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점들은 이제 하단에 있는 쌍곡선의 꼭지점과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상단에 있는 점들과 이 원반 디스크에 있는 점들의 이 간격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상단에 있는 쌍곡평면과 디스크상의 점들 사이에 간격이 큰 차이가 없게 비슷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가장자리 쪽에 있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가장자리 쪽에 있는 점 하나와 이 아주 끝쪽에도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을 한번 다시 하단에 있는 쌍곡평면의 꼭지점과 연결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만나는 점을 제가 의미를 찍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상단의 쌍곡평면 상에서는 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지지만 이 디스크 원반 위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점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곡평면, 이 프랭칼의 디스크 상에서의 거리는 이제 실제 상단에 있는 쌍곡평면상에서의 거리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이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리와 상당히 다르게 이 거리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거리 개념에서 일어나는 기하학을 쌍곡 기하학이라고 부르게 되고, 해당 기하학이 가져오는 이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텍스트 임베딩이나 다양한 임베딩에 해당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프랭칼의 디스크 상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이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랭칼의 디스크에서는 먼저 보통 이런 기하에서 내용을 따질 때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통 따집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작도를 배울 때 이 직선을 그려가면서 삼각형을 그려서 보통 삼각형의 특성을 먼저 따지는데요. 삼각형의 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직선을 어떻게 생겼는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선에 대한 특성부터 따지도록 하고요. 이 푸앤칼의 디스크상에서 직선은 모두 이런 반원의 형태를 띱니다. 반원의 형태를 띠고 이 푸앤칼의 디스크의 바운더리, 경계선상이 있는데 이 경계선상 바깥에 점이 찍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경계선상에 무한히 다가가지 못하고 해당 경계선에 다가갈수록 무한한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해당 스페이스에서는 무한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랑 연결되는 선을 그렸을 때 수직으로 모든 직선은 경계선상에는 수직으로 닿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을 다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의 가장자리 부분의 모양으로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연장으로 한번 제가 직선 3개를 나타낸 그림을 우측에 위치시켜 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하학에서 하나의 직선에 평행하면서 평행선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직선에 평행하면서 특정 한 점, 하나의 직선에 평행하면서 특정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계라고 보통 정의하고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쌍곡 기하학에서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직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특정 점을 지나게 두 개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은 모두 아래쪽에 있는 선과는 무한하게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끝에 점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끝에 점에 닿아 있는 게 무한하게 뻗어 있는 직선을 뜻하고요. 상단에 있는 두 개 점은 무한하게 뻗어 가도 아래에 있는 선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점을 지나면서 다른 선과 평행한 선이 두 개 이상 나오는구나. 이런 특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스페이스에서 평행이동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치 원점이 존재하고 이 원점으로부터 원형 대칭인 스페이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이 좌우 상하로는 무한한 공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 해도 해당 공간 자체는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에서 특정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려도 저희 눈에도 원으로 보입니다. 특정 점으로 원을 그리면 물론 반지름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저희 눈에도 동일하게 원으로 보이고요. 해당 그림은 가운데 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연결한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스페이스에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런 삼각형은 이제 세 가지 직선을 연결해서 그린 도형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해당 프랭카레 디스크에서는 직선은 이 원호로 생겼기 때문에 원호로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아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계산해보지 않아도 해당 세 각의 합이 180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잘 표현한 미술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품을 보면서 해당 공간의 거리 개념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당 그림에서 지금 박쥐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박쥐 그림과 천사 그림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해당 천사 그림과 박쥐 그림의 크기는 지금 가장자리로 갈수록 저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제 공간 거리상으로는 모두 동일한 크기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수학적인 공간을 정해야 하는 것을 보통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매니폴드라고 해서 보통 번역은 다양체 정도로 혹은 공간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체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딥러닝을 하시면서 어떠한 대상이든 벡터로 나타내서 이제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벡터로 나타내면서 한 가지 특성이더라도 다차원 벡터로 나타내서 해당 특성을 더 잘 표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어떤 특정 단어,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단어를 벡터로 나타낸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벡터의 차원이 512로 하기도 하고 1024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벡터가 크면 클수록 모델 성능이 더 좋아진다 라고 하지 않고 이제 모델에 학습시키는 텍스트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적절한 이 최적화의 기법에 따라서 이 벡터 차원의 개수도 적절하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가 클수록 무조건 단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정 크기의 벡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 다양차의 매니폴드의 차원을 많이 축소시키려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려는 노력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해당 벡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단어를 잘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커지면 사실 단어 사이의 연관성이 적은데도 의외로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그림을 보시면 지금 3차원 공간상의 2차원 면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의미는 2차원상의 분포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차원상에서 데이터를 학습시켰을 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하늘색에 있는 지점과 지금 빨간색에 있는 지점이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습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면 목적 함수를 잘못 설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를 봤을 때
단순히 차원이 높을수록 반드시 단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를 학습시키는 차원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해당 노력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푸앙카레 디스크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로부터 가까운 점을 나타낼 때 이제 해당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지에서 발표해준 것처럼 계층 구조를 뻗어갈수록 기존의 유클리드 스페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운데는 이렇게 박쥐가 3개씩만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계층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계층 구조나 세밀한 분류를 필요로 하는 태스크에서 이런 수행칼의 스페이스를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런 2차원 공간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그대로 확장시켜서 3차원 공간으로 적용하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확장시켜 3차원 공간으로 적용하면 푸엔칼의 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시면 푸엔칼의 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해당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딥러닝 논문인데 왜 이런 수학자, 과학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올까 또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준비만 하였고요. 실제로 힐베르트 그리고 민코프스키, 아인슈타인 모두 독일의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인데요. 물론 푸엔카레도 마찬가지이고요. 푸엔카레는 해당 푸엔카레 원반을 처음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한다라고 쳐도 해당 이 쌍곡 기하학을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다양하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힐베르트, 민크프스키, 아인슈타인은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민크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그 대학교 수학 교수였습니다. 민코프스키가 이제 현재 이 방금 쌍곡 기하학과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기하학을 좀 정리해서 수업을 했었고, 아인슈타인은 해당 내용을 상대성 이론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면 지금 본 것 같은 저희가 본 푸엔칼의 디스크와 비슷한 수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이런 이름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사실 보셔도 해당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더 내용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을 보시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생긴 함수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쌍각함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해당 함수는 인버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혹은 아크 코사인 H 뭐 정도로 보통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상에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가 결국에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그래서 이 푸엔칼의 디스크를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시킨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해당 논문을 처음 보면서 이걸 어떻게 딥러닝에 적용시킨다는 것일까 너무 관심이 가서 또 되게 조금 읽어봤는데요. 해당 내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원판상의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거리, 저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저희가 아까 쌍곡 평면상의 거리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매핑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연산이 일어납니다. 네, 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지는 다소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수식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 스페이스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거리 함수를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해당 수식은 어차피 컴퓨터가 모두 계산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쌍곡 함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쌍곡 함수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삼각 함수와
어느 정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함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스포넨셜 이런 지수함수들로 정의가 된 함수들입니다. 지수함수들로 정의를 하지만 이 삼각함수와 어느 정도 유사한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삼각함수를 비슷하게 따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사인 H, 코사인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코사인 H, 그리고 탄젠트도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 H분의 사인 H는 탄젠트 H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혹은 반각 공식 등이 비슷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적분에서도 어느 정도 편리한 이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sin h, cosine h, 탄젠트 h로 정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식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시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공간상에서는 이러한 수식으로 거리가 정의가 되는구나 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해당 내용을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최신 논문들까지도 살펴보면 이제 보통 거리로 매핑을 시킨 후에 해당 거리를 저희가 계산하는 로스 혹은 목적 함수에 거리값을 대입시켜서 이제 학습을 진행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로스 값이 최소 값이 되는 지점을 찾아가도록 단순히 최적화를 하기만 하면 해당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고 사실 저도 이것만으로는 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좀 실제 적용한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적용한 사례를 좀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감정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때 뭐 6개 혹은 7개의 감정으로 나눠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는데요. 현재는 모델의 성능이 점점 뛰어나짐에 따라 이 감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당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세부 부분은 사실 사람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세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적용시켜서 했을 때 이점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논문들이 일부 있고요. 해당 논문들에서는 실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 인베딩 땀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버타를 통과해서 나온 벡터를 이제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서 기존 모델의 로스 펑션과 해당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디서턴스를 한 번 더 연산해서 이제 딥러닝의 목적 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해당 내용을 손쉽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코드들도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리서치 팀에서 올린 이 푸엔카레 인베딩이라는 레포지토리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정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 하이퍼볼릭 콘이라든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해당 로버타에 대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 감정 분석을 진행한 코드도 실제 해당 깃허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 푸엔칼의 볼에서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동향을 보면은 해당 기법을 적용해서 꾸준히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많이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곳곳에서 세밀한 분류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논문에서도 해당 하이퍼볼릭 인베딩이 모든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특정이 계층적으로 깊은 저희가 사용하는 태스크에서 라벨이 계층적으로 깊은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혹은 미세한 구분이 필요할 때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0,0을 중심으로 바운더리가 1인 경계면을 잡으면서 이 하이퍼볼릭 포엔칼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엔칼의 하프 플레인 모델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